안녕하세요. BUP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 지사의 젤리쌤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부터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자료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거의 준비한 지 6, 7개월 정도가 넘어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까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어디서든지 다 좋은 얘기만 들으셨을 텐데 사실 저는 그런 좋은 얘기들만 하기에는 여기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유학을 시작하는 순간 한 달도 안 돼서 부모님들이 다 느끼게 될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도 도착하면 바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은 아마 이때까지 유학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나 유학원이나 다들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현실감 없는 홍보성 있는 이야기들만 하기 때문인데요. 정작 유학을 오면 부딪히는 문제는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진짜 우리 학생들이 어떤지 그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절대 자녀들과 공유하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같은 내용을 제가 학생들한테 그때그때 맞춰서 틈틈이 얘기는 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다 부모님한테 말해버리면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한테 돌려서 말도 하고 스스로 포장도 하고 방어도 했는데 더 이상 안 통하게 되니까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캐나다의 유학 현실을 잘 모르시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 과목별로 반평균이 있고 선생님의 코멘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오늘 영상이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상황 판단을 하실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은 오직 저희 BUPP에 등록하신 학부모님들만을 위한 영상이에요. 다른 데다가 쉐어하지도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좀 민감한 얘기도 제가 그냥 다 담아버렸어요. 이번 영상은 BUP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 크게는 이제 정체성 문제, 그리고 친구, 학업, 홈스테이, 마음가짐 등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하다 보면은 진짜 완성을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사실 좀 너무 시급하다고 제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이야기들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이 아마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 제가 일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서 한 시간당 뭐 얘기하셨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빨리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특히나 유학 전에 알고 시작하면은 잡아나가는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서둘러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BUPP 저희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BUPP 프로그램의 정의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BUPP는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유학 프로그램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대입을 목표로 한다는 거, 당장 1, 2년 사이에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라는 게 고등학생다운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 BUPP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문의도 사실 많아요. 첫째가 지금 고1인데, 둘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같이 보내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은데, 저희가 세컨더리 학생들만 공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저희 선생님이나 저희 모든 프로그램은 세컨더리 이상 학생한테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중학생들은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완전히 달라요. 고등학생만 돼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성숙해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중학생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아이들 스스로보다 부모님의 판단도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1만 해도 여전히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이 여기 없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좀 힘들고 정말 관리형 유학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도리어 그렇게 24시간을 쪼이면은 못 버티고 답답해서 못 지냅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생답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주체적, 독립적, 사회적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BUPP는 고등학생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다. 유학을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 미리 선행하면 되나요? 수학 공부 시키면 되나요? 학습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영어, 수학 공부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등학생답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미리 하고 온 친구들은 정말 정말 유학 생활을 잘 지냅니다. 처음에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공부를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여기에 오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적인 이 세 가지를 미리미리 부모님이랑 연습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게 이런 성향이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어른들도 사실 이거 다 못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사회생활 힘들어하시는 어른들도 많고 혼자서 잘하는 거 어려워하는 어른들도 많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이가 유학을 시작하게 되면 독립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적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적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를 대하는 방법을 바꿔주셔야지 아이들도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혼자 바뀌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아이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시면 아이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먼저 주체적이려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학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데 학업에 대한 의지나 시간 관리, 커뮤니케이션 진짜 어렵죠?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꾸 이제 우리가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간혹 부모님이 학생들을 좀 대변하실 때가 좀 있어요.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최대한 아이들이 직접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해봐, 선생님한테 그 얘기해봐 하면서 자꾸 아이가 저희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한국은 부모님이 이제 중심이 돼서 소통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리게 생각하고 이제 부모님이 대신 말해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대신 해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좀 멈춰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좀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이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게 이게 나의 잡이에요. 내 건데 이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떤 타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나의 아직 모든 일들이 부모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도 다 부모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라기보다는 부모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는 너의 일이야.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계속해서 선을 그어주시면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서포트 하시다가 상의하고 싶으신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다 변화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계속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가정통신문을 보니까 아침에 혼자 일어나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유명한 책인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내가 잔 이부자리를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학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침에 제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제 시간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리까지 만약 했다. 그리고 딱 등교를 했다? 이 학생의 유학 생활은 거의 사실상 성공이에요. 이게 정말 다예요.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아침에 홈스테이에서 깨워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뭐 특별하게 단기적으로 부탁하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깨워줄 수 있는 홈스테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마다 아이들 깨우려고 모닝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이 아침 기상 습관을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아이들 습관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는 거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캐나다의 고등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많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한국 학생들이 스스로 안 해본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 도착하고 한 두세 달 정도는 사실 홈스테이 맘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 하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 싶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다 해줬던 것들을 여기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혼자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엄마들은 조심스럽게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자리에 안 두고 막 여기저기 늘어놓거나 하면은 이거 치우라고 얘기도 하고 뭐 전등 계속 켜놓고 다니면 끄라고 얘기하고 정수기에 막 물 다 이렇게 떨어져 놓고 막 이러면은 물 떨어지면 이제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고 컵도 계속 세 컵 쓰면은 이제 치우라 이거 바로바로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화장실도 이제 좀 막 엉망으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하지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뒤처리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요. 유학의 시작은 이렇게 스스로 독립적으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은 혹은 방학 때 한국에서 부모님과 있을 때 최대한 스스로 일어나는 연습을 가장 1순위로 하고 내 방 정도는 자기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간단한 설거지 같은 거는 하는 연습을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본적인 일상의 습관들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맞벌이인 가정도 되게 많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혼자 해버릇한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국에서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들도 많아요. 설거지나 간단한 계란 후라이 같은 것도 안 해본 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러한 간단한 이제 생활 스킬들 이런 것들은 유학 오기 전에 부모님이랑 자꾸 연습을 해보면 정말 유학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도 여기서 완벽하길 바라진 않아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과정의 끝은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공부도 중요한데 생활 습관이나 소소한 일상의 기술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또래 집단이랑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좀 같이 가려고 하고 친구보다 부모님이 더 좋고 이런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자 그러면 아, 친구 만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되면 확실히 자기만의 어떤 관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성을 기르는 정말 초기 단계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워낙에 외동도 많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작은 가족 단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해본 적이 잘 없고 싫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웬만하면 다 통하는 그런 식의 환경이 익숙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더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사회성이라는 거는 집단 생활에 부합하게끔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어쨌든 어떤 집단 안에서 살아가니까 이 집단 안에 속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보여지는 게 사회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이려면 적어도 내가 조금 싫어도 참을 수 있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손 윗사람에 대한 예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이제 나는 뭐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는 BUPP 선생님들은 물론 학교도 홈스테이도 학생들은 학생으로 생각하지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부당한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중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율하지만 모든 기본은 1대1 관계가 아닌 어른과 학생들의 관계임을 꼭 학생들도 인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고등학생들을 위한 유학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뿐 아니라 홈스테이도 학교 관계자분들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고등학생이니까 그러지. 아직 설익고 덜 익은 우리 학생들을 모두들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유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좀 깊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마다 다 기질이 있잖아요. 사실 내향형인 학생들이랑 외향형인 학생들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향형이든 내향형이든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사회성을 연습을 해왔는가, 혹은 사회성 면에서 많이 부족한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내향형인 학생들은 초반에 오자마자 적응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변을 관찰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장점은 관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단점은
너무 혼자만 있으면 정말 끝까지 혼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향형인 학생들은 경계심이 많고 두려움이 커서 먼저 잘 다가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기 좀 어렵고 저희랑도 아무리 제가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하는 게 진짜 오래 걸리지만 이런 이제 내향형인 학생들은 조금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 그룹에 참여를 시키면 정말 괜찮아지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애프터스쿨이 다 내향형인 학생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은 한 번에 이제 친해지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화제를 가지고 이제 꾸준히 보다 보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만나서 뭐 숙제했니? 단어 외웠니? 나는 안 외웠는데 어떻게 하지? 뭐 어른들이 보면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계속 하면서 뭐 너는 이걸 좋니? 이걸 좋아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서 거의 한 학기가 지나니까 좀 친해지는 그런 정도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런 내향형인 학생들은 조금만 사회성이 잘 길러지면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모범적이고 바른 생활 그 자체인 유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있는 공간에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어려운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아주 잘 지낼 수 있어요. 내향형인 학생들인데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회성이 내재되어 있는 학생들과 아직 사회성이 형성이 좀 덜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사회성이 있는 학생들은 그냥 낯을 가리는 거지 상대방을 뭐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적응만 잘하면 친구들끼리 정말 싸우지도 잘 않고 너무 양보도 잘하고 자잘자잘한 얘기도 잘하면서 귀엽게 유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향형인데 사회성이 좀 발달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소통 능력의 부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을 해도 답변이 잘 없거나 약간 이제 내 할 말 위주로만 주로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아,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겠구나 이런 게 사실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조언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저희뿐이 아니라 이제 보통 1차로 부딪히는 거는 홈스테이에서 부딪혀서 홈맘이나 아니면 홈스테이 패밀리 혹은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랑도 이제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랑 부딪히고 이제 뭔가 자꾸 이제 계속 일이 생기면 저희랑도 이제 좀 되게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정말로 부모님들께서 자주자주 연락하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해서 이제 좀 더 아이들이 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경우는 스스로 벽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온다고 뭐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서는 조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내 할 거 하면 되지. 뭐, 이게 한국은 좀 그런 친구 간의 문제들이 좀 많은데 여기는 내 할 거 하고 학교 다니면 또 친구 사실 없으면 없는 대로 잘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어떤 큰 기질은 달라지지 않고 조금씩 계속 이제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학 오기 전부터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학생들은 내향형인 학생들이랑은 또 완전히 정반대예요. 오자마자 하루 만에 모든 친구들을 다 알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바로 인스타그램 교환하고 바로 친구 되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연결된 모든 아이들을 다 만나서 아는 사이가 돼요. 외향형인 학생들은 진짜 사교적이고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정말 또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외향형인 학생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정말 유학 오자마자 한 달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에너지가 넘쳐요. 그 한 달이. 말 그대로 진짜 오자마자 거의 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이 돼요. 처음에는 좀 낯설지만 진짜 한 명이라도 알게 되면 그냥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외향형인 아이들끼리는 또 서로서로 소개를 엄청 많이 잘해줘요. 심심할 틈 없이 매일매일 정말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어느 선을 안 넘게끔 보는데 부모님들도 이때 좀 약간 바짝 긴장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어긋나지 않게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내향형인 학생들도 똑같이 사회성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자제하는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감정도 조절하려고 하고 좀 덜 즉흥적이고
말하거나 행동할 때 좀 신중하게 해요. 그런데 약간 아직은 좀 어린 친구들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사실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고 구설수에도 많이 올라요. 토론토는 그나마 캐나다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많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에요. 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다른 그룹으로 가도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걸치면 서로 다 아는 사회거든요. 내가 속한 친구 그룹 안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친구들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되니까 처음 한 달은 정신없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학교도 안 간다, 막 옮긴다, 홈스테이 핑계도 대고, 뭐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일주일 지나면 화해해서 갑자기 또 절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좌충우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데 이게 외향형 학생들이 기질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자잘한 친구 관계를 다 심각하게 보진 않고 한 발 뒤에서 봅니다. 부모님들도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은 굉장히 감정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을 두면서 보시면 도리어 조금 차분하게 이제 좀 진정된 마음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BUPP는 수속 전부터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만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막 도착해서 좀 신나 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BUPP 선생님들도 자꾸 학교 갔는지 확인하고 뭐 통금 체크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나도 저렇게 아무도 나를 체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부러워하고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이런 친구들이 과연 좋은 유학 생활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생업을 가지고 사는 한국계 이민자든 유학으로 오신 어머님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한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노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는 정말 소수의 유학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BUPP만 해도 90% 학생들이 평범하게 집에 일찍 가고 학교 잘 다니는 성실한 학생들이거든요. 정말 딱 일부 아이들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이제 나보다 더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들 그런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진짜 굉장히 엄격합니다. 특히나 너무 다양한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의 이민자나 한국의 사회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엄격하게 키워요. 외향형인 학생들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BUPP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끔 버거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외향형인 학생들은 에너지가 폭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외향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코미디언 박나래 님이 딱 떠오르거든요. 그분도 사실 잘 됐잖아요. 근데 뭔가 다양한 이슈들이 약간 일상처럼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커리어를 쌓아가는 정말 전형적인 외향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외향형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호감형도 되고 호감형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을 엄청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행동도 빠르고 되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고등학생이고 우리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를 이제 최대한 좀 눌러서 대학 때 폭발을 해라. 그런 뉘앙스로 저희가 항상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야 된다는 걸. 근데 이 기질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누르기 위해서 정말 어른들이 끊임없이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외향형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 여기가 너무 신나고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 토론토 날씨도 정말 겨울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데 나머지는 그냥 정말 화창 그 자체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여유가 있고 만나서 막 얼굴만 마주쳐도 막 Hello, how are you? Good day 하면서 너무 다 인사하고 막 사이도 좋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우리 학생들도 토론토에서 하루 이틀만 생활을 딱 하면 아, 여기 그냥 편안하고 릴렉스하다는 거를 바로 캐치합니다. 그리고 그 미드 같은 데 나오는 하우스들이 막 푸른 잔디밭에 막 펼쳐져 있는 진짜 공원 안에서 사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는. 약간 컨트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예쁜 환경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사람들은 다 친절해. 또 어딜 가나 오지랖퍼도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특히나 친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장감이 정말 확 풀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이제 사실 근데도 불구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게 좀 본능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젯밤에 친구랑 막 신나게 놀았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사실 소식 다 듣는데 이제 막 그렇게 놀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저 오늘 너무너무 몸이 안 좋아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막 그렇게 너무 과하게 놀면은 몸이 이게 패턴이 바뀌니까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조각조각 듣는 얘기들이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다음날 안 들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얘기 들으면 아, 또 그랬구나. 그래서 또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패턴이 뻔히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고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 다 똑같은 패턴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뻔하고 가는 데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뭐 아파서 연락 오나 했을 때 너무 놀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몸 관리 잘하고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고 이렇게 그냥 당연히 정말 아이들 정말 아픈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막 그런 얘기 또 하면은 부모님도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다 하나하나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많이 반복되면은 이제 조금 약간 돌려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릴 때가 있죠. 자, 이 영상에서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거를 저희 학생들이 알면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결석해도 다 이해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다 해버리면 얼마나 아이들은 싫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걸 부모님들 OT 영상에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거의 대다수의 78, 80% 정도 된 학생들은 아주 아주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모든 유학생이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이렇지 않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당장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도 주변에 자유로운 친구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지금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항상 같이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봐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자, 진짜 여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금으로 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유학 생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실 10시까지는 집에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10시 이후에도 집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뭐랄까요? 사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저녁 먹는 시간까지 집에 와요. 그러니까 6시 반, 뭐 7시가 저녁 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온다는 거예요. 홈스테이도 그렇고, 사실 제가 여기서 알고 있는 아이 키우는 다른 한국계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아이들이 거의 고등학생들도 6시 반이면 집에 다 갑니다. 현지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자유로운 영혼들, 그 학생들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거의 데일리로 이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정말 소수의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80%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한 20% 정도 학생들이 저녁까지 친구들이랑 어울립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10시 전에는 집에 갑니다. 10시 넘어서까지 안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토론토에서 사실상 통제 없이 지내는 10대들 중에는 아예 콘도를 렌트해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남학생, 여학생 어울리면서 이제 거의 유학 생활이 아니라 자유로운 그냥 해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죠. 정말 말 그대로 말만 유학생이지 학교도 안 나가고 뭐 거의 성인들이랑 비슷하게 생활을 하는 건데 전체 유학생 중에서 이런 학생들이 매우 극소수이지만 정말 주변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거의 도피 유학으로 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 한 명이라도 엮이고 이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 나도 저 아이처럼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집도 렌트해갖고 친구들 마음껏 초대해서 신나게 놀아야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결핍 없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10대 고등학생들은 책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영역이 너무 자유로울 것 같고 호기심도 많고 솔직히 여기 와서 연애하는 학생들도 진짜 많은데 이 정도로 이제 엇나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성인의 영역으로 넘어가신다고 보면 되세요. 이 10시 통금이 저는 정말 정말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것도 많이 양보한 거고 대다수는 진짜 솔직히 저녁 먹을 시간에 집에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집에 안 가면 밤낮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저녁에 익숙해지고 아침에는 아프고 못 일어나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낮에 대해서 조금 나아지면은 이제 또 그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밤낮이 바뀐 생활을 계속하고 아이들이 저녁에 만나서 사실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나트륨 뭐 잔뜩 든 거 그런 거 회식하는 분위기로 놀면서 과식하고
그런 몸 안 좋고 이런 진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사실 캐나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학교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무조건 밖에서 뛰어놀게끔 되어 있어요. 체육 시간이 아니라 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한국에 뭐 80년대, 90년대 왜 얼음땡하고 막 다방구하고 막 그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냥 놉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놀기 때문에 사실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캐나다 학생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고 캐나다에서 오래 산 학생들은 이런 운동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대부분 끝나면 운동하고 농구하고 각자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헬스장도 정말 많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6시쯤에 집에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숙제하고 일찍 자고 이런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저는 이런 캐나다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어긋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본인을 이제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안 좋은 막 극소수의 캐나디언 학생들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애들 맞다. 막 대마초를 냄새가 난다. 막 일부의 학생들인데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학교에 1,000명의 학생이 있다면 900명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학생들이고 한 2, 30명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가려 들으시고 다른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잘 못 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학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과제 제출은 당연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수업 빠진 만큼 퀴즈, 테스트 다 못했을 거고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각과 결석이에요. 이거는 나를 리스펙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더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성실하게만 해도 학교 생활은 평균 이상으로 잘하게 돼요. 이런 와중에도 캐나다는 정말 착하게도 또 늦게 하면은 늦게라도 또 선생님들이 받아주거든요. 한국에서 시험 보는 날 학교 안 가서 다음에 볼게요. 이러면 이게 통하나요? 근데 캐나다는 기회를 줘요. 학생들은 그거를 근데 금방 알아요. 아, 여기 만만한데? 선생님들 착한데? 결국 한국에서 먹히지 않는 것들이 여기서 통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 내면 되지. 심지어 이걸 심지어 이용해서 일부러 시험날 안 가고 애들한테 시험 뭐 나왔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거 외워서 그 다음날 가서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똑똑한 걸까요?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깎아먹는 거고, 앞으로의 삶에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런 꼼수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 양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요령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반대로 하거든요. 선생님, 저 어제 수학 문제 3시간을 풀었는데 이 문제가 진짜 안 풀려요. 그럼 제가 그냥 좀 해설 한번 봐봐 이러면 해설 보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부는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자기가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잘못된 이제 논리에 빠져 있고 주변에서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부모님들께서 딱 중심을 갖고 판단을 하시고 아닌 거를 딱딱 걸러내서 쳐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엄격함이 10이라면 토론토는 정말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이미 릴렉스 그 자체예요. 그래서 간혹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이 너무 지금 막 힘들고 막 타이트하고 어려울까 봐 걱정을 하시지만 진짜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여기에서 삶 자체가 이미 한국에 비해서 릴렉스합니다. 아, 이거 오늘 다 중요한 건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학 생활에서 용돈 관리가 너무너무너무 아이들한테 중요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부터 저희가 여기 캐나다에서 직접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수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학생들이긴 해요. 특히나 부모님들이 저희랑 대부분 뜻이 이제 같으면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에 있다 보면 BUPP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정말 다양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유학 보내는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피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도리어 이제 한국에서 좀 감당이 힘들어서 막 용돈을 정말 막 몇천 불씩 주면서 학교 안 가도 되니까 캐나다에 좀 있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든 겹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학생들이 사실 본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과장해서 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어디서든 겹치는 곳이 생길 수 있는데
영향을 안 받도록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관리하는 키 포인트가 저는 용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돈은 무조건 적정선을 주셔야 됩니다. 적정선이 얼마일까요? 여기서 학생들이 교통비, 먼슬리 비가 한 130불 정도 되니까 그거랑 통신료 한 30에서 50불 정도를 쓰면은 순수 용돈을 그거 빼고 한 200에서 300불 정도를 사용합니다. 조금 많이 쓴다고 하면 약 500에서 600불까지도 이제 쓰기도 해요. 여학생들은 사실 홈스테이에서 주는 밥만으로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 쓸 때는 정말 100불도 안 쓰기도 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값을 조금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700불이면 저는 이제 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용돈을 더 받기 위한 핑계로 홈스테이 밥이 맛이 없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나와서 못 먹는다. 이런 이유를 대고 여기서 더 나가면 내가 홈스테이 밥도 안 먹는데 그냥 렌트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용돈을 더 받고 렌트를 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게 이유일 가능성이 더 커요. 용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유학을 시작하는 처음에 적정선을 정해서 더 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토론토가 외식비가 비싸요.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마다 친구들이랑 거의 뭐 회식하듯이 먹고 놀면은 이런 거 사실 직장인도 잘 안 하거든요. 용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 아이가 일반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벗어나서 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대로 용돈을 너무 안 쓴다. 그러면은 친구도 안 만나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홈스테이가 너무 불편한 경우 출결이 우수하고 성적도 너무 어느 정도 나와서 정말 성실하게 지낸다면은 부모님께서 물론 뭐 콘도를 렌트해서 알아봐 주실 수도 있고 여학생들 중에는 스스로 컨트롤을 정말 잘하면은 이제 뭐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의 불편함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긴 해요. 특히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것이 맞고 용돈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세요. 꼭 렌트를 원한다면 출결 100%에 성적 평균 95점 이상이면 해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밥 때문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음식을 그냥 택배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돈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금전거래입니다.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싸우거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일진이나 뭐 학폭 관련된 아이들과 엮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노는 게 이제 막 노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랑 금전이 오가는 건 이제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아이들이 그냥 간단해요. 놀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서로서로 돈을 막 빌려줘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빌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암 같고 쌓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가불 인생이 돼요.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들한테 정말 뭐 이제 우리 부모님은 뭐 경제적으로 엄청 우리 집은 이렇게 이렇게 잘 살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용돈 많이 받고 지난달에 2,000불을 썼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애들한테 막 여기저기 빌려서 지금 한 1,800불은 빌렸어.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은 그거 다 갖고 나면 진짜 200불 남아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같이 노는 친구들은 와 쟤는 3,800불을 썼다고 정말 막 거의 우러러 봅니다. 사실 이 허세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통해요. 왜냐면 너무 동경의 대상이거든요. 그 경제적 자유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애들 앞에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만 이 용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께 힘들다, 못 먹는다, 막 살 빠졌다, 온갖 이유를 대서 치열하게 용돈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전화를 해보면 10분이나 10분 다 한숨 쉬면서, 정말 철이 없고, 경제관념 없어서 큰일이다, 이러면서 걱정을 하세요. 저는 이 상황을 다 아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 허세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학생들의 상황을 다 묘사해주고, 야, 나는 너네가 진짜 이거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면은, 이제 아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친구들도 이게 통해야지 그런데 안 통하면은 도리어 솔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만날 때마다 제가 좀 더 이제 돈 관리의 중요성 이런 거 한 번씩 사실 얘기해 줍니다. 용돈 관리는 진짜 유학 생활에 있어서 1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용돈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아쉽게도 적정 이상의 용돈을 주는 것은 공부하지 말고 유흥에 빠지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이렇게 용돈을 많이 받는데도 계속 돈이 부족해서 빌리고 빌려주면은 CCBP가 생기고 특히 뭐 용돈 음주 그리고 뭐 금전거래
뭐, 뭐 그런 것들은 시작부터 진짜 기준을 잘 안 잡으면은 중간에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그 반발이 진짜 심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한 달에 2,000불을 받던 아이들을 그 지금 2,000불 하면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2, 300불 막 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2, 300불 준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2, 3천 불 주시는 분들은 지금 깜짝 놀라실 텐데 그만큼 아이들의 용돈의 그 양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1,000불 넘게 받던 아이들이 갑자기 7,000불을 받으면 아이들이 모든 생활 패턴부터 친구 관계까지 다 영향을 끼치니까 사실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딱 길을 잘 들이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면 이걸로 좋은데 쓸 일이 없어요. 서로 돈도 잘 안 갖고 게임 뭐 내기하고 뭐 서로 뭐 사주면은 뭐 사줬으니까 나한테 좀 떼달라고 하고 뭐 근데 돈에 관해서 어른들 간에 생길 만한 이슈들이 아이들한테도 사실 다 생기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 정말 꼭 얘기를 합니다. 진짜 뭐, 아, 내가 누구누구한테 뭐 돈을 빌려줬는데 선생님 이것 좀 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이런 일이 많아요. 부모님들 이거 진짜 꼭 엄격하게 얘기하시고 돈거래 많이 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주변에 진짜 두지 않게 가이드 해주시고 우리 아이도 동거래 못하게 해주세요. 시시비비가 커지면은 이제 제가 중간에서 사실 이게 10불, 20불 가지고 판단한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안 좋은 이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거래 관련돼서는 정말 절대 금지될 수 있게끔 조금 부탁드릴게요. 정말 10불부터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주랑 흡연은 캐나다에서 만 19세 이하는 법적으로 금지이며 법적인 금지를 떠나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학생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 음주나 흡연을 할 때 서로 친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애들을 피하고 싶으면 음주랑 흡연을 안 하면 돼요. 그걸 하면은 그런 친구들을 다 이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바뀌는 거죠. 음주 흡연이 잘못돼서 이제 눈치를 좀 보면은 그래도 본인이 당당하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음주나 흡연 관련해서 되게 또 당당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컨트롤이 안 돼요. 또한 학교에서도 음주랑 흡연 관련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특히나 온타리오주 정부는 최근에 고등학생들 흡연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고, 전자담배를 무슨 찾는 그런 되게 하이테크닉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학교는 따로 불려서 흡연하는 거 다시 적발되면 학교 다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캐나다 고등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시선이 정말 안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홈스테이도 음주랑 흡연한다 그러면 대부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유학생들이라고 자유롭고 마약하고 뭐 그런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정말 아주 극히 일부의 문제학생들만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요. 진짜 홈스테이에서 음주나 흡연 관련돼서 적발되면은 환불 없이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미성년자의 음주랑 흡연이 불법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호스트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이런 문제로 연락이 오면은 저도 입장이 진짜 난처해서 맨날 뭐 사과하고 부탁하고 진짜 안 하겠다고 막 얘기하고 특히나 아이들이 야 너네가 진짜 바로 못 끊으면은 적어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하지 말라고 너네가 걔네랑 뭉쳐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한테 정말 안 좋다고 그게 정말 계속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도 다 한다고 만약에 하면은 진짜 지금 주변에 그런 아이들만 있는 거고요. 저희 비읍비비 학생들 대다수가 음주 흡연을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 교제는 10대 이성 교제는 너무너무 당연하죠. 얼마나 이성에 관심이 많을 나이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 교제는 하면 안 돼. 막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저한테도 편하게 선생님 이번에 저희 학교 오는 애들 중에 좀 예쁜 애들 없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장난을 쳐요.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죠.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뭐 누구는 인기가 많다, 뭐 누구는 적다, 뭐 전형적인 고등학생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나게 용돈을 많이 받았지, 뭐 음주랑 흡연을 하면서 이제 진짜 이제 자유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있지? 하면서 막 10시 이후까지 막 놀면서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시는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성 교제는 정말 좋은데 건전하게 고등학생답게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느끼지만 10시 전에 집에 가는 거는 그리고 렌트 진짜 절대 금지예요. 체크하는 어른 하나 없이 자유롭게 사는데 친구가 이미 렌트를 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크고요. 그 친구 집에서 파티 하면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 학생들은 아무래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눈에 불을 켜고 막 보다 보면은 유학 중인 학생들 중에는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별의별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학생들은 이 안에서 안전하게, 건전하게 유학 생활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이 잔소리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특히나 바로 이제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서 이제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더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성 교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도 하는데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막 이런 정말 너무 친구처럼 이성 교제까지 다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너무 저랑 친하니까 뭐 누구랑 뭐 헤어졌고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얘들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는 대학 가면 하자. 선생님이 그때는 진짜 너네랑 얘기 재밌게 해줄게. 근데 우리 고등학교까지는 학업 얘기 중심으로 하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좀 끊어요. 왜냐면은 여기 사실 고등학생들 막 일주일 사귀고 헤어지고 한 달 사귀고 헤어지고 제가 이런 연애사까지 다 이제 관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좀 부모님들이 한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등학생답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성이 만약에 한 방에 있거나 하는 것들이 걸리면 저희는 바로 부모님한테 통보를 하고 관계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한테도 이 상황을 다 쉐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부모님들도 주의 깊게 체크 부탁드립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를 얻기 위한 이제 투쟁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정말 이 순서대로 가요. 이 표에 보이는 순서대로. 지금까지 말한 부분을 이제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정말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은 자유를 향한 꿈이 있어요. 뭐 솔직히 지금 되게 성실한 학생들도 똑같아요. 먼저 용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나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도 그냥 안 가고 좀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싶은 거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싶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나가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PC방 가고 등등 이렇게 막 놀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출결 체크를 받기가 싫은 거고, 렌트도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과 주거의 자유가 갖춰지면 연애도 선을 넘게 되죠. 근데 생각해보면 성인들도 이렇게 네 가지 자유를 모두 다 갖춘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판타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 모든 자유를 부모님으로부터 쟁취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극소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 판타지한 자유를 얻은 거고 부모님들은 사실상 방어하다 하다 하다 약간 포기 상태가 되신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학생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자유를 취득해 나가는 아이들은 이곳에서는 아이들 사이에서 진짜 동경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다만 이런 생활에 한계가 있긴 해요. 비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고 고등학생 생활이 한계죠. 22살, 23살까지 고등학교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미 10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조차 다 망가진 이런 생활을 장기간 해버리면 너무 타격이 큰 거예요. 이런 경우 부모님들은 1에서 2년간을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제 안 돼서 결국 아이를 한국으로 다시 소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같이 체크해준 유학원으로 옮기시고 부모님들 정말 치열하게 학생들을 관리하십니다. 아이들은 참견 안 하고 신경 안 쓰는 유학원을 선호를 해요. 그러나 제 아이가 저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면 저도 너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선을 넘지 않을 수 있게 지켜보는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에너지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진짜 인내를 갖고 함께 케어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한 번에 바뀌지 않고 그냥 계속 틈을 보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기보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도 하고, 뭐 달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해가면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힘든 것 중에 하나.
아이들의 이런 소통 문제도 유학을 아이만 이제 혼자 보내다 보면 부모님들이 걱정, 의심이 많죠. 많은 부모님들이 시차가 달라도 아이들이랑 자주자주 소통하시는 걸 저도 정말 알고 있어요. 피곤하시고 힘드신데도 이게 내 아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고 그런 거를 더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기 토론토의 아이들의 이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힘든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요새 막 날씨 화창해서 자체가 지금 밖에 계속 불꽃 터지는 소리 나고 공기도 진짜 너무 좋아서 정말 공기가 고소해요. 그리고 길거리 공원 걷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 진짜 그런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실 살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도 좀 풀고 어리광도 피우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생각하면 진짜 좋을 텐데 이게 진짜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이들이 알면 참 좋을 텐데 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학업적 스트레스나 친구들과 여러 가지 트러블이나 소소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할 건데 그거를 그냥 많이 소통해 주시는 게 힘드셔도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얘기해요. 부모니까 이걸 다 들어줄 수 있지 누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계시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부모라도 부모니까 그냥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것도 좀 들어도 주시고 그렇지만 항상 그 마음 안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사실은 또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이만 유학을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랑 소통 꾸준히 하시고 고민 들어주시고 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떨어져 있더라도 아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BUPP는 대입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유학 프로그램이죠. 학교를 안 가면 유학을 온 이유가 없습니다. 출결이 정말 전부예요. 국제 사립학교들, 크레딧 스쿨 같은 경우에는 출결 기준이 있어서 정해진 횟수 이상 학교를 안 가면 그냥 페일 처리를 합니다. 공립학교는 출결로 페일을 시키지는 않지만 점수에 반영이 돼서 사실상은 50점이 안 넘으면 페일이 되죠. 그래서 한 학기 기준으로 이유 불문하고 결석이 15회가 넘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가디언을 종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각 결석을 안 하는 학생들은 아예 안 해서 5회 미만이고 많이 하는 학생들은 거의 일주일에 거의 세네 번 지각이랑 결석을 해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결석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저희랑 계속 이제 시시비비가 있으니까 어쩔 때는 이거는 조금 이제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15회가 넘어가는 거 정도면 진짜 많은 거라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간혹, 그리고 학교에서 사실 지각 결석 체크 잘못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학교 갔는데 뭐 잘못 체크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고 뭐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항상 실수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많다는 거는 이제 문제는 있거든요. 그리고 공립학교는 지각 결석 시에는 학교에 사유서를 꼭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왜 결석했는지, 왜 지각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무단이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지각하고 결석하면 당연하게 얘기를 저희한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세네 번씩 계속 지각하고 결석이 반복되면 아이들도 민망하니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사유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 지각, 무단 결석이 돼요. 그래서 더 나쁜 인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은 특히나 꼭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는 유학생이니까 학생 비자를 받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학생 비자는 학업을 잘 할 거라는 걸 전제로 발급하는 비자예요. 당장 미국만 해도 80%인가 85%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자가 자동으로 그냥 터미네이트가 돼요. 한마디로 비자가 잘리고 한국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캐나다가 관대하게 지금 봐주고 있고 또 전산 시스템이 여기가 좀 약하니까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는데 미국은 진짜 강력하게 비자를 자릅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만약에 학교를 안 가고 페일이 많은 상태로 비자 연장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체류할 근거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희 학생들 중에 80%는 출결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어쩌다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뭐, 정말 어쩔 땐 정말 한 학기 한두 번? 이 정도로 거의 학교 결석 없이 학교를 잘 갑니다.
출결은 학생들이 학생 단톡방으로 남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새벽에 막 6시, 7시에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사실 그 시간에는 학교가 문도 안 열어서 저도 어차피 연락도 못 해요. 그래서 단톡방으로 남겨주면은 제가 출근해서 학교에다가 사유를 전달을 합니다. 문제는 지각 결석이 습관적이 되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소통하는 가족 단톡방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가족 단톡방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가족 단톡방까지 가는 경우가 좀 드문데 가족 단톡방까지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출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평균보다 좀 출결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진짜 이럴 때는 부모님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같이 체크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단톡방으로 출결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사실 저희도 조금 지쳐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맨날 맨날 체크하고 물어보고 또 이게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부모님들도 저희한테 연락받으면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체크를 하고 너희들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걸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간혹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힘드시니까 아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저희한테 막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아, 엄마는 내 편이야. 선생님은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엄밀히 따지면 학교 안 가서 손해보는 거는 저희는 아니잖아요. 학생이랑 학부모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냥 힘드시면 잠깐 쉬시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래도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정말 엇나가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쩔 때는 진짜 그냥 출결 체크 안 하고 그냥 자유를 찾을 수 있게 그냥 둬야 되나. 뭐 그렇게 되면 결국 결과가 좋은 쪽이 아닐 텐데. 하지만 정말 고민은 많이 돼요. 근데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는 게 답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현지 유학원들이 아이들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은 유학원을 바꾸거나 유학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최대한 맞춰주면서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 수익을 떠나서 진짜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10대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경험이 생기고 앞으로의 삶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 솔직히 체크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안 가면 진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로 상담도 학교를 가야지 하잖아요. 애초에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 뭐 파악할 수 있는 기준도 너무 없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수영 대회에서 우승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진로로 뭐 동기부여를 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고 집중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결이 낮으면 당연히 성적도 낮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싫어해요. 제가 그 OSSD라는 토론토 고등학교 졸업장 관련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 그 영상 내용 중에 똑같은 과학 수업이어도 뭐 유니버시티용이 있고 컬리지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출결이 너무 안 좋고 성적이 낮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요. 아, 이 친구는 4년제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이다. 학업 성취도가 불가능하다. 성실성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컬리지를 위한 C레벨 수준의 과목으로 어레인지를 해버립니다. 물론 다시 가이던스 가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할 거니까 나를 U 레벨로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출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좀 반복 많이 하죠. 결핍이 없는 것이 결핍이다. 제가 이런 제목을 요새 약간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리고 보살핌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많은 부분을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좀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기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되게 힘들 거라고 자꾸 내가 반복하는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아주 객관적으로 제가 피라미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곳에 캐나다 토론토에는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에 비해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여기에 많이 온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죠. 인도 사람들 여기 사는 거 보면 진짜 작은 반지하 방에 막 대여섯 명이 같이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든 여기서 공부하고 막 이겨내서 한 명 한 명 자리를 잡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형제 자매들 불러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뭐 이런 학생들이랑 저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온 컬리지에 다니는 학생들, 워킹홀리데이로 온 학생들은 진짜 여기서 열심히 살아요. 처음에 정착하는 이제 정말 얼마 안 되는 비용 가지고 와서 혹은 이제 어학연수 몇 달 정도 되는 비용만 가지고 오거든요. 와서 계속 알바 알아보고 알바 구하면서 진짜 주경야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그다음 렌트비나 용돈 이런 거 자기가 다 벌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정신을 딱 차리고 사는 거죠. 이런 워홀로 학생들이 불과 21살, 22살짜리 막 이래요.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긍정적으로 에너지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컬리지 다니는 학생들도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을 좀 다니다가 왔거나 이미 졸업하고 와서 그런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성취도도 사실은 대학교 이상으로 더 높은 게 컬리지 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진짜 잘 되거든요. 바로 엊그제 연락 온 컬리지 졸업한 학생도 베레 한 명은 취업했고 또 다른 한 명은 BMO에 취업했어요. 근데 들어보면 진짜 워크인으로 막 다니면서 이력서 넣고 엄청 진짜 잘했어요. 이게 다 은행이고 막 이러잖아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통신사.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돈을 엄청 아껴서 정말 콘도 하나 빌려서 방 다 렌트 주고 거실에 본인이 쉐어하면서 돈 아껴가면서 학업 유지하면서 사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어학연수생도 부모님들께서 학비 같은 거 서포트 해주긴 하는데 진짜 아껴서 생활하고 또 어학연수 학생들은 홈스테이 살다가 어느 시점 되면 돈 아끼려고 친구랑 방 구해서 쉐어해서 진짜 아껴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학 다니는 우리 BUPP 선배들 그 학생들도 고등학생한테 용돈을 줬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대학교만 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돈을 쓰는 학생들도 많지 않으니까 좀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토론토 유학생 전체 총 합쳐서 가장 자유롭게 용돈을 쓰고 가장 좋은 환경에다 편안하게 지내는 유학생 그룹이 바로 우리 고등학교 유학생들이에요. 한국 고등학교 유학생들. 그리고 사실 한국 학생만큼 더 어떻게 보면 호화롭게 사는 유학생들 중에는 중국 학생들도 있어요. 중국 고등학생들. 또한 토론토의 식당들을 보면은 정말 가장 많이 팔아주는 손님들 중 하나가 바로 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사 먹는 학생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만 해도 저나 뭐 솔직히 저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 만나보면은 고등학생들보다 다들 돈을 안 써요. 물론 저희는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아껴 쓰고 이런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비유피피 학생들 보면 80% 이상이 다 교통비, 용돈 포함해서 500불 미만으로 쓰는 친구들이 많고요. 아, 2, 3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지금 거의 유학 시작하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용돈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좀 많이 덜 쓰는 상황이긴 하죠. 문제는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유학을 오지 않은 다른 고등학생들까지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불, 진짜 많게는 3,000불씩 쓰는 고등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절대 주류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런 학생들이 한 명 있으면 그 학생들이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생활 패턴을 살지 않아요. 진짜 럭셔리하게 살고요. 정말 우리 학생들은 이 학생들을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진짜 우리 아이가 이런 학생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진짜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용돈이 학생들을 되게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도리어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솔직히 든든한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까? 도리어 아이들이 그걸 알아야 되고요.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나는 진짜 여기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저희 학생들 보면은 야 홈스테이에서 밥 먹자 돈 아깝게 밖에서 먹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옆에서 학업적인 방향 잡아주지, 고민도 들어주지, 부모님, 저희 막 다 둘러싸여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캐나다라는 먼 타국에 있지만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홈스테이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한인 홈스테이에 사는데요. 한국 교민들은 여기서도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사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최근에 지은 신축 아파트에 비하면 여기 뭐 나무로 지은 그런 하우스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도 토론토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수준으로 다들 사시거든요. 한국 분들이 안 좋은 동네에서 사실 잘 못 사릅니다. 그래서 다 괜찮은 수준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다른 홈스테이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사실 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하우스들은 역세권에 잘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쩌다가 뭐 지하철이나 뭐 도보거리 이런 데 뭐 학교에도 가까운데 이런 데 홈스테이가 나오면 제가 가격을 진짜 높게 부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바로 컨택해서 우리 학생들이 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만약 그 정도가 위치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괜찮은 집을 1차로 컨택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뭔가 안 맞아서 옮기게 되면은 조건이 조금 더 안 좋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집들이 보통 한인 홈스테이보다 조금 이제 작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에게 저희가 배치하는 집들은 대부분 어학연수생들에게 배치하는 집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집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 뭐 사는 동네,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저희 BUPP 선생님들의 관심과 가이드까지 고등학생들이 여기서 안전하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이고 다 큰 것 같지만 아직 어리고 부모님 아니면 누구에게 뭐 어리광을 피우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투정이나 불만을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이제 가끔 가슴이 막 철렁할 때도 있고 아이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진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꼭 이 챕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약간 같은 말도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것도 사실 좀 중요한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가서 너무 힘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한국 와서 우리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도 돼. 그게 아니면 엄마가 여기 한국에 국제학교 알아볼게. 혹은 미국으로 다시 보딩스쿨 알아봐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이제 제일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잘 안 돼도 된다.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아이가 쉽게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유학 가서 힘들까 봐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지나가는 말로 해도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 국제학교 알아봤다고 했어. 괜찮아. 나 나중에 그냥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 돼.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 나이 때는 평판이나 보여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공부 내가 좀 못하고 나 학교 좀 안 가지만 나는 너네랑은 달라.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특별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저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잘 안 가거나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돼서 얘기를 하면은, 괜찮아요. 저는 저희 아빠가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출결이나 성적은 저는 상관없어요. 약간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진짜 약간만 힘들어도 바로 포기하고 그냥 안 해버려요. 여기 와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한 사만이 없고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저 여기서 잘못하면 엄마가 바로 유학 그만두고 한국 가서 그냥 고등학교 가라고 해서 잘해야 돼요. 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생활을 합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왜 저 학생들은 조그만 일도 타협하지 않고 다 포기하려고 할까? 왜 저 학생들은 저렇게 열심히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엄하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걱정 많이 하시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한 사만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아이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를 위한 이한 사만 사안이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너가 정말 힘들면 오더라도 너는 있는 그 안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남들한테 없는 기회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걸 이겨내면은 네가 그만큼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진짜 여기 학교 난이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솔직히 학교에서 과제를 제때 안 내도 아이들이 부탁하면 선생님이 늦게라도 다 받아주고 퀴즈 푸는 날 결석하면 그 다음날 한다고 또 시켜주고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솔직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릴렉스한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릴렉스한데 여기서 더 무리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한사만사안 이런 얘기는 진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거의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저한테도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 되는데요. 뭐,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기로 했는데요. 이러면 제가 사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 유학을 시작하면 출결이 좋을 경우에는 뭐 잘하고 있구나. 뭐 그래도 일단 성실하니까 기본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출결이 안 좋고 주객이 약간 전도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이들도 사실 이유가 많아요. 근데 미드텀 리포트 카드가 딱 나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거기 그냥 딱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미드텀 리포트 카드에 출결상 학교에서 잘못 체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미드텀 카드에 어떤 출결은 거의 80% 이상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더 우기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적어둔 멘트들도 생각보다 도움이 돼요. 출결이 안 좋으면 당연히 성적도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포트 카드를 쓸 때 저희가 부모님들께 이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끔 자세히 적어드려요. 다만 아이들 이야기도 좀 이제 들어보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적습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한데 요 리포트 카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학생활을 입체적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섹션별로 좀 자세히 물어보고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리포트 카드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부족했던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서 파이널 점수를 만드는 거죠. 최종 결과는 파이널인데 파이널은 뭐 나무 끝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간에 미드텀이 나오면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 그전에는 제가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제가 만날 때마다 평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평가할 때 이 친구 한 명 한 명 평가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다른 친구들이 연결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걸 물어보기 시작하면 저는 원하지 않는데 다른 학생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이게 무슨 뒷담화 같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드텀 리포트 카드 쓸 때도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정말 조심해서 씁니다. 혹시 오해 가지 않게끔.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알려드려야지 하나만 또 집중해서 하면은 이게 좀 또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결부터 친구 뭐 운동도 얼마나 하나, 튜터 필요한지, 학업 성취도 어떤지, 과목별로 선생님들 피드백이랑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했을 때 느꼈던 것들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드리기 때문에 도리어 리포트 카드 받으면은 질문이 좀 많으실 줄 알았는데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미드텀 리포트 발행하고 부모님이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 사립학교 이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국에서 고2 이후에 올 때는 크레딧 스쿨이라고 하는 국제 사립학교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때 사실 공립학교를 가면은 조금 학생들이 따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공립학교에 비해서 국제 사립학교는 1년에 인테이크도 많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년에 6번 정도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실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걸 해야 되니까 되게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학기 시작할 때는 시간표를 짜고 아이들 수업 들어보고 바꾼다고 하고 뭐 자리 있는지 봐야 되고 뭐 일주에서 길게 공립은 거의 3주까지도 시간표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국제 사립학교는 거의 2달 반 만에 한 번씩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11, 12학년이 국제 사립학교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커리큘럼을 짜고 피드백을 받고 서포트하고 진짜 아주 컴팩트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유학생과 사실 가까운 학교를 선호하긴 해요. 제가 중요할 때는 일주일에 막 정말 두세 번씩 학교를 방문해서 아이들 관련해서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많이 하거든요. 크레딧 스쿨이 사실 한국에서 약간 학교 생활이 잘 안 돼서 오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대하는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좀 잘 알려진 규모가 큰 그 몇몇 학교 있잖아요. 거기는 학생 수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학생들만 끌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이 페이퍼 가디언으로 오기 때문에 학생들 출결 관리, 뭐 성적 관리, 생활 관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톡으로 수학 몇 점, 과학 몇 점 이렇게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했는데 그 정도로 그냥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크레딧 스쿨 중에는 그냥 공부 안 해도 그냥 점수 막 그냥 만들어주는데 약간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소문난 것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위태위태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캐나다가 허술해 보여도 그렇게까지 허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FM을 가야지 만약에 이런 게 통한다면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막 점수 만들어주는 크레딧 스쿨은
공부 안 하고 점수만 받고 싶은 진짜 자유를 쟁취한 학생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런 곳에 엮여 있는지 진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제가 솔직히 되게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그런 데 가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모든 걸 얻고 있는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 점수까지 준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 좀 잡아주는 학교들은 토론토에서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주 기피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랑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곳이 좋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다 연락해주고 막 학교 안 오면 학생들 막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근데 아이들이 진짜 좀 막 그 되게 나쁘게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업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 12학년 같은 경우에 크레딧 스쿨을 가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IELTS부터 뭐 여러 성적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비해서 점수를 잘 주는 편인 거는 분명히 맞아요. 이렇게 점수를 막 그렇게 퍼주고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점수를 조금 공립학교보다 잘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줄 순 없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면 이 습관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또 꼬심이 오죠. 야, 공부 안 해도 내가 너 12학년 점수 만들어서 대학 보내줄게. 또 이런 식으로 꼬시는 유학원들이 있는데, 진짜 제가 너무 걱정돼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튜터를 그냥 붙여서 튜터랑 같이 과제하면은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과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업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고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1, 12학년이 정말 짧은 시간에 목표하는 학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튜터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출결 문제가 걱정이 되면 진짜 그냥 체크해주는 학교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학교랑 뭐 저희 튜터, 뭐 퇴원생 부모님 홈스테이까지 진짜 다 붙어갖고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 강압적인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려줄 땐 기다려줘요. 그리고 또 설득하고 부탁하고 칭찬하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조차도 아이들은 다 이제 없애고 정말 자유를 찾고 싶은 거겠죠? 자, 공립학교 학생들도 11, 12학년 정도 되면 슬슬 대입 로드맵을 짜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크레딧 스쿨보다는 공립학교가 좀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리 과목을 다 짜놓고 최대한 맞춰달라고 해야 되고 만약에 끝까지 안 맞춰주시고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부족한 과목을 추가로 듣거나 하면서 그때그때 부모님들과 저희가 공유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점수가 안 맞춰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사립학교로 옮길지 안 옮길지 그런 것도 같이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표의 대학과 전공이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우리 아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공립학교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일부 유학원들은 크레딧 스쿨이 좀 커미션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또 점수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안 옮겨도 되는 학생들을 옮기려고 하죠. 제가 근데 진짜 이 멘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이 토론토 안에서 되게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절대 강요하지 않고 충분히 상담하고 학생들이 옮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고 부모님도 괜찮다고 판단하면 왜냐하면 사립학교 장점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끔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학업 관리 스케줄은 저희가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립학교는 솔직히 너무너무 소통할 게 많아요.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보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 학생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다 보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로드맵 기준으로 진행을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과목을 바꾸기도 하고 뭐 전공은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변동이 진짜 많아요. 그때마다 학교랑도 조율하고 학생들 바꿀 수 있게 부탁도 하면서 그렇게 전체 스케줄 상으로 이제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또 전공에 따라서 맞추고 이러면서 계속 어레인지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 수업 피드백, 튜터 어레인지, 뭐 OUAC 관리까지 뭐 원서 준비하고 대행하고 또 뭐 서류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큼 케어하는 유학원이 있을까 싶을 만큼 진짜 세세하게 다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되게 간단한 얘기지만 알면 좋은 거니까 캐나다가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한국은 모든 걸 학부모님들이 학 선생님들이랑 이제 연락하는데 캐나다 고등학교는 모든 게 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 저희가 학생들한테 방법이나 가이드를 해주는데
학생들이 직접 가이던스 오피스에 가갖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가이던스나 교육청에 이메일을 보내서 학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학생이 와서 학생이 너가 결정한 게 맞아 하고 학생한테 파이널 체크를 해요. 그만큼 고등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간혹 크레딧 스쿨 같은 이제 국제 사립 학교들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한국 스타일로 이제 제가 학교랑 소통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 중에는 좀 자세하게 한국 스타일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사립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학생 중심이다. 요거를 조금 이제 다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홈스테이가 또 학교만큼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는 화면은 홈스테이의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인데요. 여기 토론토에 오기 전에 미리 조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에서 강조드렸던 사실 스스로 일어나기 이거는 꼭 미리미리 연습해 줘야 되고 너무너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들께서 진짜 모니터를 사실 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먹는 시간 가능하면 지켜주면 좋고 늦어지면은 꼭 미리 연락을 해줘야 되는 게 약간 매너예요. 왜냐하면 홈스테이 호스트들은 내가 비용을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의무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늦어도 계속 부엌을 못 떠나고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말없이 늦거나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또 사실 근데 또 남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저녁이 바쁘시잖아요. 우리 남학생 친구들. 그래서 이런 남학생들이 많은 홈스테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저녁 시간 그냥 차려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가능하면은 홈스테이는 저녁 시간을 지키기 때문에 꼭 미리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자기 물통이나 먹거나 물컵 정도는 밥 먹는 시간 외의 것들이니까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잘 씻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캐나다 고등학생 정도라면 다들 하거든요.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점심을 자기가 싸는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백인 홈스테이들이 점심을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한인 홈스테이는 다 해줘요. 그래서 만들어주신 거 그냥 가져가면 되고 대신 도시락통은 그날그날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는 평균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하고요. 30분 이내로 하는 게 기본적이에요. 뭐 체육을 많이 했다, 운동했다, 이래서 너무 덥다 이러면 아침 저녁으로 뭐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는 데는 당연히 없는데 또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30분 정도 씻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샤워 후에 머리카락 정리를 이제 꼭 해야 됩니다. 보통 가자마자 이거부터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여기가 하수관이 한국보다 더 잘 막히거든요. 수압도 좀 낮고. 그래서 보통 화장실을 뭐 두세 명 정도 쉐어를 하는데 그런 머리카락 정리를 잘 해줘야지 다음에 쓰는 다른 학생들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정리를 특히 여학생들이 잘 해줘야 되고 세탁도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은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대신 다 해주기는 힘들어요. 특히 음식물은 먹고 바로바로 내놔야 되고요. 이거는 벌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든 홈스테이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홈스테이 식구들이랑 다른 학생들을 좀 배려해주면 좋죠. 이게 또 사회성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 흐트러뜨려 놓고 정리 안 해두면 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불편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지낼 때 또 내 거는 또 아끼는데 홈스테이 거는 그냥 막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내 거 아끼듯이 또 홈스테이 것도 아껴주고 그럼 좋잖아요. 같이 사는 공간이고 또 서로 베르베르 해주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맘이랑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이상하게 말을 너무 안 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요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홈스테이에서도 뭐 하나 얘기할 때 되게 고민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잔소리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면 아이들이 싫어하고 또 홈스테이 바꿀 수도 있고 이러니까 또 얘기를 못 하대요. 그래서 그냥 좋으면 좋은 거다고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유학을 처음 시작한 학생들은 한두 달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워낙에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처음 생활해봤잖아요. 그래서 홈스테이에서도 나름 진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요렇게 조금 초반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홈스테이 생활하다가 변기가 막혔거나 뭐가 망가졌을 때는 절대 혼자 해결하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홈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홈맘이 잘 해결해줘요. 근데 혼자 하려고 하면 도리어 일이 커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홈맘이랑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홈스테이가 아침은 간단하게 뭐 시리얼 같은 거 제공하고 점심은 샌드위치 같은 거 싸주고 저녁은 밥을 보통 주는데 간식까지 챙겨주지는 좀 않거든요. 그래서 간식은 그냥 간단하게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은 사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다 홈스테이에서 해주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집에 있는 케이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과자나 이런 거 사다가 놓기도 하고, 근데 의무적으로 또 계속 주진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는 사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홈스테이에서 모든 밥을 다 해결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밥을 안 사 먹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도리어 그냥 친구들 만나서 카페 가고 뭐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한 번씩 놀 때, 요때 돈을 쓰죠. 그래서 밥이 뭐 양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친구들이랑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있다 보면은 뭐 또 집에 가기 싫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같이 밥 먹으면서 약간 사교 활동하는 뭐 그 정도가 여학생들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학생들은 용돈을 잘 안 쓰는데 남학생들은 제가 봐도 뭐 양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점심을 사 먹고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밖에서 뭐 사 먹는 음식 진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 만나면 약간 장난반 진단반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야 너네 그 가서 좀 좋은 거 먹어. 그런 거 먹지 말고 홀푸드 가서 과일 이런 거 되게 잘 잘라놨어요. 막 먹기 편하게. 그리고 한국보다 과일 값이 여기 더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차 과일 사다 먹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애들도 이제 부모님한테 막 얘기하면 통하는데 전 안 통하니까 그냥 웃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아이들 야 좋은 거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담인데 이제 요즘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린이집, 유치원, 심지어 뭐 초등학교 이런 데가 다 기관에서 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는데 여기 캐나다는 다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줘야 되잖아요.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여기서 다닐 때 도시락을 싸주는데 밥을 안 먹고 남겨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서 다른 부모님들 얘기를 해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집에 와서라도 남은 걸 다 먹으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안 먹으면 저녁 안 준다고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서 정성껏 싸줬는데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먹으려고 한대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엄마들이랑 하는 거를 저희 아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집에 가서 막 남은 걸 먹더라고요. 더 생각해 보면은 저도 얘한테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랑 같이 자라고, 뭐, 왜 우리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쌀한 톨을 위해 농부가 얼마나 피땀 흘렸고, 막 등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쌀 뭐 좀 남기면 할머니한테 혼나고, 막 이런 음식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지금 고등학교 세대를 포함해서 그 밑에 모든 세대들이 사실은 이런 기관에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의 소중함이나 뭐 편식 관련된 거, 음식을 남기는 거에 관해서는 사실 교육을 받기가 되게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얘가 말도 못하니까 혹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일까 봐 이런 걱정 때문에 저희 아이 먹기 싫은 거 굳이 먹이지 않으셔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편식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새 우리 학생들이 왜 최근에 이렇게 편식이 더 심해졌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제가 이런 얘기는 약간 뭔가 열애고 또 그냥 오지랖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요새 진짜 홈스테이에서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셔갖고 진짜 최근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아주 대기업의 맛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용돈 주지 마시고 진짜 먹을 거 계속 먹을 거 얘기하시면 그냥 택배로 한 번씩 보내주세요. 그게 진짜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의 집들은 방음이 정말 안 돼요. 솔직히 캐나다에서는 서로 이웃들 간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소음 때문에 민감하게 행동하진 않거든요. 그냥 다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이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캐나다는 층간소음이 솔직히 기본인 나라예요. 그래서 대신 이제 가능하면은 살살 다니고 문도 살살 닫고 그러면서 지냅니다. 아이들도 좀 소리가 들려도 마음을 오픈해서 릴렉스하게 해주면 좋고 또 이렇게 살살 다녀주면 좋고 그래서 도리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 편하게 더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은데, 홈스테이 뷰잉 이제 문의가 좀 있죠. 왜냐면 아이들은 이제 여기 있다 보면 홈스테이 관련해서 막 바꾸고 싶고 이런 일이 항상 꼭 한 번씩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홈스테이가 잘해주려고 노력을 막 해도 엄마랑 사는 집같이 편한 데가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아이들이 자꾸 옮기고 싶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럴 때, 선생님 홈스테이 제가 좀 여기저기 다 가보고 고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희가 학생들을 보니까 이 나이 때는 이제 평판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A 학생이 어떤 B 홈스테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C 학생이 그 B 홈스테이에 한번 가봤어. 근데 갔다 와서 야, 거기 B 홈스테이 되게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거기 살고 있는 학생은 그 홈스테이에 살기 싫어해요. 학생들이 만약에 뭐 A, B, C, D 이렇게 홈스테이를 쭉 갔어. 근데 뭐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D는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디 어디가 안 좋아 이러면은 그 안 좋은 평가라는 곳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거든요. 내 친구가 싫다고 한 곳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근데 이 평가가 진짜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고 피드백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살던 집이랑 너무 스타일이 다르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내 친구가 별로라고 한 집에 또 싫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홈스테이 어레인지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져요. 그래서 홈스테이는 그냥 제가 직접 다 하나하나 보고 홈맘이랑 얘기 다 해보고 그리고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홈스테이는 친구 방문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친구 좋아하는 학생들이 한 번씩 친구를 데려오는데, 이제 호스트들이 이거를 단칼에 거절하기가 미안하니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오케이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한 명 되고 세 명 되고 다섯 명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이제 심하게는 뭐 음주가무에 거의 뭐 파티를 하고 뭐 남녀가 한 방에서 놀고 막 이런 수준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좀 선을 넘은 상태니까 이미 좀 흥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홈스테이를 공격하고 뭐 저희랑 좀 틀어지게끔 되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선택은 렌트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진짜 홈스테이에는 친구를 진짜 데려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아이는 친구 데려오는데 왜 저는 안 돼요? 우리 홈스테이는 누구는 된다고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따지는데 제가 뭐 그 홈스테이의 모든 거를 다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친구 초대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이걸 제가 진짜 웬만하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부모님도 같이 그냥 단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부모님들 밴드에 올렸듯이 많은 유학원들이 홈스테이에서 매달 수수료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홈스테이에서 돈을 받는 거면 차라리 그 돈을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줘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아이들 부모님 없이 있는데 저도 항상 마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홈스테이에서 대신 또 무리한 요구하거나 뭔가 약간 여기도 돈 올리고 싶어서 계속 부릉부릉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최대한 조율하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대신 진짜 이 집이 너무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세보다 저렴한 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도 다 서로 알고 막 이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부모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올라간 집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홈스테이 비용이 조금 올랐어요. 저도 아무리 이게 조율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없이 이제 올리는 것들이 있고 부모님들 유학비 부담을 진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진짜 최대한 조율을 잘 해보고 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도 학생 받을 때 사실 이 학생이 누가 관리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걸 저희보다 홈스테이가 더 잘 알아요. 왜냐면 저희는 도리어 딱 저희 학생들만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정말 별의별 학생들을 다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관리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학생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너무 세세하게 다 알고 관리하기 때문에 홈스테이에서 웬만하면 저희 학생을 진짜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선생님네 학생 또 없어요? 선생님네 학생 받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연락이 막 와요. 그리고 저희 학생 정말 몇 달씩 기다려주기도 해요. 무슨 일 있으면 이제 그리고 홈맘도 너무 편하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하고 저도 그냥 이게 내가 가서 처리해야 될 거다.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가서 처리하고 뭐 다 확인하나 다 눈으로 직접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뭐 홈스테이도 이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최대한 없게끔 이거를 잘 조율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홈스테이에서도 좀 믿을 수 있으니까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홈스테이도 보면은 홈맘들이 그냥 일반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뭐 일상 얘기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뭐 거의 어쩔 때는 정말 매일매일 홈스테이랑 한 시간씩 통할 때도 있어요. 얘기 좋아하시니까 수다 떠는 거. 그러면 이제 진짜 맘 스토킹인데
그래도 그런 거 들으면은 저희 학생들에 관한 것도 좀 판단도 좀 되고 해서 제가 그냥 잘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애들 뒷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아, 뭐 이거 했는데 누구는 좋아한다 이건 먹고 이건 안 먹고 뭐, 아, 다음에 뭐 이거 할까 봐. 뭐 그냥 진짜 엄마들 토킹? 이런 거 하는 건데 또 그런 거 얘기해주면 더 좋아하고 저희 학생들 더 신경 써주고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번씩 식사도 하고 뭐 지나가다가 빵 같은 것도 좀 사다 드리고 진짜 우리 학생들 잘 봐달라고 제가 부모님들 대신해서 이제 혼맘들한테 최대한 잘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요즘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조금 학생이 아니라 고객이고 싶은 아이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홈스테이 관련해서도 아, 내가 이만큼 냈는데 이만큼 서비스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따지는 학생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진짜 홈스테이 비용이 아무리 올라도 여기 생활 물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 비하면 진짜 압도적으로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나름은 정성껏 식사 챙겨주고 진짜 뭐 정말 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래도 홈스테이 좀 이렇게 잘해서 너무 홈스테이 특히 그리고 벗어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트러블을 자꾸 만드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의도를 잘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잘 돌려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얘기를 OT 때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BUPP가 팀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3개씩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태연쌤이나 저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싶으실 때가 많아서 그런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제가 저희의 이 단톡방 프로그램이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혼자 모든 학생의 일들을 다 혼자 일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 단톡방, 학생 단톡방, 학부모 단톡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관리가 훨씬 체계가 잘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또 함께 있다 보면은 일주일에 정말 두세 번은 뭔가 굉장히 되게 긴급한 일이 생겨요. 저는 그럴 때는 뭐 새벽 4시, 5시에도 정말 일어나서 막 부모님이랑 얘기해야 됐고, 막 11시, 12시까지 막, 그러니까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한국 시차, 토론토 시차에 막 이거를 막 매달려야 되는 막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혼맘들도 막 밤 9시에도 막 전화해갖고 막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 제가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이게 너무 일이 이렇게 크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저도 가끔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체력도 안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뭐 주말 주중 저녁 할 것 없이 365일 계속 이렇게만 하기에는 이게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근데 이 단톡방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를 다 커버하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BUPP는 어떻게 보면 전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제가 토론토 여기서 혼자서 관리 영역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분들은 제가 봐도 전문화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사실은 분야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나눠져 있어요, 담당이. 왜냐면 이게 정말 물리적 시간이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계속 전문성을 키우고 이제 정리하고 분석하고 뭐 대학 전공에 관한 공부도 사실 계속하고 아이들 관리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저도 이제 아이들 다루면서 사실 이런 교육이나 심리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봐요. 왜냐면 이게 저도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학교나 전공 관련된 것도 저희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그냥 혼자서 그런 관련 영 혼자 하시는 분들 같이 하면은 아마 공부하거나 뭐를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 명이 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저뿐이 아니라 다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 BUPP 선생님들이. 근데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야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방향을 알려주고 또 교육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태연쌤이랑 이제 따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진짜 언제든지 저는 웰컴이고 상의는 가능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단톡방에다 해주시면은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확인하고 그때그때 처리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정말 많이 해요. 저나 태연 쌤도 사실 경력이 15년이고, 스텔라 쌤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됐고, 스카 쌤도 10년이 넘었잖아요. 이 업계에선 진짜 오랜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의 지금 저희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우리 학생들 간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이 대학 어떤 것 같아? 이건 이때 넣는 게 좋은 것 같잖아. 이 소리가 어떤 것 같아? 이거 한번 리뷰 한번 해봐봐. 이러면서 서로 의견을 되게 많이 물어보면서 이제 공유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보완도 잘 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이렇게 단톡방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우리 팀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다 같이 아이들을 케어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물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개별 속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단톡방은 그 알람을 꺼주시고 언제든지 편할 때 남겨주세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진짜 급한 일이 아니면 업무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뭔가 이 사고가 많았다 그러면 좀 약간 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말에 좀 비우는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렇지만 당연히 급한 일 있으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데 말을 안 하면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야, 너네 진짜 솔직히 여기에 유학 오면 진짜 날아다닐 것 같은 애들이 한국에 진짜 많은데 기회가 없어서 못 오고 있다. 근데 너네는 정말 부모님들이 좋은 기회를 준 거다. 정말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야. 학교만 그냥 잘 가면 돼. 또 학교 얘기. 마지막이 학교인데 진짜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바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이제 이런 기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잖아요. 이게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진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항상 이 마음가짐 안에서 계속 얘기하고 약간 세뇌를 시켜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너무너무 긴 영상이었는데 그 중간에 반복되는 얘기도 많았고 좀 지루하셨을 텐데 오래 들어주셔서 이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아프리카 속담이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어른 한 명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저도 태연쌤도 뭐 홈스테이 학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감싸서 계속 이제 막 확인하면서 이렇게 지켜봐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태연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저는 또 못 만나보신 분들이 많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면 제가 그렇게 뭐 신뢰가 안 가진 않잖아요. 다른 것보다 아이들 대할 때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제 큰 흐름이나 이제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 어른답게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 한 명 한 명 뭐 돈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여기 토론토에 많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든 뭐 자유를 찾아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제가 힘들어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박람회나 세미나 이런 데서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보면 다 좋다고 하고 다 된다고 하고 뭐 근데 실제 이걸 수행하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사실 그리고 핵심이잖아요. 10대는 기분도 수시로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수시로 바뀌어요. 저는 부모님들과 가끔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막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뭐 홍보를 잘 못하겠어요. 그보다 무슨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약간 말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고민이 막 계속 되니까 약간 막 적극적으로 네, 제가 오면은 모든 걸 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아이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같이 아이들이랑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그냥 등록만 하는 그런 곳들이랑 다르게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모든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 아이들 솔직히 거의 제 손바닥 안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 만큼 부모님들이 캐나다에 믿을 수 있는 상식이 있는 어른이 함께 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아이들 미운 아이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사고 치는 아이들도 딱 미워 보이진 않아요. 그냥 다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 진짜 선 안에만 안전하게 있길 바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너무 아이들 핸들링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부모님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10대 중요한 시기에 저희 BOPP와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면서 잘 지내볼게요.
부모님들도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바로 연락 주셔서 저희랑 상의해 주세요. 유학 준비 전까지는 혹은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이제 한국 갔을 때 마음가짐이나 공부 습관 조금이라도 잡아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핸드폰 안 보고 공부하는 연습? 이런 거,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진짜 긴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토론토의 젤리쌤이었습니다.